식당 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당장 관두고 우리 엄마 병수발에. 친정엄마 위암 수술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남편이 뻔뻔하게 대리 효도를 강요하며 제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27년 참아온 제가 날린 단호한 한마디와 새벽 2시 남편에게 걸려온 소름 돋는 전화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사방이 숨죽인 듯 조용한 그 시간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방 안을 쾅쾅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그 두 글자를 보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딱 3초 정도 망설였을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헉헉거리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허리 나간 것 같아. 어머니 일으켜 세워드리려다가 그만 뚝 소리가 났어. 남편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끙끙대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아파서 응급실 내려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병실에 혼자 계시잖아. 당신 지금 당장 이리로 좀 와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응급실 살려달라.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자다가도 맨발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이 고요하더라고요. 전화기를 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어쩌나? 어머님이랑 같은 병원이잖아요. 응급실 처치 끝나면 다시 병실로 올라가서 모자간에 나란히 누워 오순도순 간병하면 되겠네. 제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신다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이래? 남편은 그 와중에도 며느리 타령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간호사 호출 버튼 누르면 다 해줘요.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아요. 나는 내일 새벽에 식당 문 열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가슴속에서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한마디를 뱉기 위해 제가 27년을 참았나 봅니다. 남들은 저보고 독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날 새벽에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날 저녁에 남편이 저한테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도 한때는 그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27살 꽃 같던 봄날이었죠. 주선자 언니가 정말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 영업직인데 아주 말쑥하고 예의가 발라. 너처럼 부지런한 애랑 딱이라니까? 소개팅 자리에 나갔더니 정말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30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게 참 신중해 보였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 사람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진지하게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효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 네. 참 보기 좋으시네요. 요즘 그런 분 흔치 않은데. 제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자 그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도 참 부지런해 보여서 마음이 가네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좀 편히 모시고 싶거든요.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다는 게 결국 자기가 아니라 아내의 손을 빌리겠다는 뜻이었다는 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냥 입을 닫고 못 본 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희 친정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얘야, 시댁 어른들 잘 모시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니? 엄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거든요.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고생하시면서도 항상 그러셨어요.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고개 숙일 일 없다. 너도 내 기술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 제 평생의 버팀목이 되었고 나중에 제가 식당을 차리게 된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 부지런함은 그저 부려먹기 좋은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주말만 되면 소파에 붙어 살았죠. 나 일주일 내내 영업하느라 사람 치여서 죽는 줄 알았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밤새 아이를 보느라 눈이 뻘개져 있어도 남편은 코를 골며 잤어요. 어쩌다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달라고 하면 아유, 내가 하면 애가 더 울어. 당신이 전문이잖아. 하며 슬쩍 피하기 일쑤였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 가끔 집에 오셔서 설거지통에 그릇이라도 쌓여 있으면 꼭 한마디를 던지셨죠.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며느리가 집안 꼴을 이렇게 해두면 되겠니? 남편은 그 옆에서 못 들은 척 TV 채널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작은 금들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건 줄 알았고, 아이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제가 참아야 가정이 지켜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4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더니 구직 활동은커녕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나이 50 넘은 사람을 어딜 가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한두 달이면 일어날 줄 알았던 사람이 1년, 2년이 지나도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국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의 식당 주방 보조로 뛰어들어야 했죠.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밥상 차려달라는 소리부터 했어요. 당신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나도 좀 맛있는 것 좀 먹자.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눌러 담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백반집을 차리겠다고 선언했죠. 남의 밑에서 고생할 바에야 내 장사를 해서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 창업 보증금,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저희 친정 엄마가 시장 구석에서 모은 쌈짓돈을 내주셨어요. 얘야, 이거 내 미쳐내라. 사위 눈치 보지 말고 꿋꿋하게 내 인생 살아. 그 돈을 받으며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이 식당만큼은 성공시키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존중해 주느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으면 가문 체면이 뭐가 되냐고. 남편이 소파에 누워 툭 던지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세요? 자기 밥상에 올라가는 고기 반찬이 그 시장 바닥에서 나온 돈인 건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날의 사태가 터진 거죠.
저희 친정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으셨을 때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시면 아마 여러분도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1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남편의 응급실 전화를 그토록 차갑게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지독했던 이중잣대의 시작은 바로 저희 엄마의 병원 침대 옆에서부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 좌판을 깔던 분이었죠. 어릴 때 저는 그 차가운 시장 바닥이 참 싫었어요. 비린내 나고 눅눅한 그곳에서 엄마 옆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손 시려 죽겠어.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들 잘 때 이래야 나중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는 거다. 엄마는 꽁꽁 얼어붙은 생선을 손질하며 제 손에 낡은 장갑을 끼워주곤 하셨어요.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법 없어.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지런함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할 때도 저는 그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마음을 줬거든요. 당신은 참 손끝이 야무지네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개팅 날 그 사람이 제 손을 보며 던진 그 말이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가만히 있는 걸 못해서요. 좋네요. 사실 우리 집이 좀 엄하거든요. 어머니가 며느리 부지런한 걸 중요하게 보시는데 딱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저를 부려먹기 위한 밑작업이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웃기만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실체는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영업직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당신, 오늘 주말인데 거실 청소기라도 좀 돌려주면 안 될까? 나 일주일 내내 밖에서 사람 상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주말에는 좀 쉬게 둬.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이 기저귀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손 하나만 보태달라는데. 아유, 내가 하면 애가 더 자지러지잖아. 당신이 애 보는 데는 선수인데 내가 왜 나서. 말은 참 청산유수였죠. 제가 하는 건 전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그래도 주말에 시댁 가는 날에는 나 좀 도와줘. 어머니 앞에서 나 혼자만 일하니까 너무 서러워. 어머니가 당신 예뻐해서 부르는 거잖아. 며느리가 살갑게 굴어야 집안 공기가 살지. 살가운 거랑 나 혼자 제사상 다 차리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에이, 당신은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다 가족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가족. 그놈의 가족 소리만 나오면 저는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올 때마다 제 살림을 구석구석 살피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얘야,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니?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서야. 어머니, 저도 평일엔 식당 가서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식당 일이야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집안일은 내 본분 아니니? 내 아들기 살려주는 게 네가 할 일 중 최고다. 그 옆에서 그 사람은 못 들은 척 사과만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당신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으니까 고개 끄덕여. 다 당신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국 끓이고 밥하는 걸 보면서도 칭찬 대신 투정부터 했죠.
오늘 국이 좀 짜다. 당신 요새 요리에 정성이 부족해진 것 같아.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거예요. 그냥 좀 맛있게 먹어주면 안 돼요? 돈 주고 사 먹는 밥도 아니고 집에서 먹는 건데 이 정도 말도 못해? 그 사람에게 집은 휴식처였지만 저에게 집은 또 다른 일터에 불과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끔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제 부르튼 손부터 살피셨죠. 너 시댁일 다 도맡아 한다며? 남편은 좀 도와주니? 그럼요, 엄마. 그 사람도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해야지.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너무 애쓰지 마라.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는 법이야. 괜찮아요, 엄마. 내가 좀 더 움직이면 집안이 조용한걸요. 그때 제가 했던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독이 되어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아내니까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짐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독박 육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밤을 꼬박 새우는데도 그 사람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잤죠. 당신 애 해열제 좀 사다 주면 안 돼? 나 지금 애 업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 지금 몇 시야?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 거 몰라? 당신이 좀 알아서 해. 결국 저는 갓 돌진한 아이를 들쳐 업고 캄캄한 밤거리를 달려야 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석에 앉아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랑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 차가운 확신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친구들 앞에선 저를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아내라고 치켜 세우곤 했어요. 내 집사람이 말이야, 살림이면 살림일이면 일 못하는 게 없어. 와, 부럽다. 재수 씨 같은 사람 있으면 나도 당장 결혼하지. 친구들이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집에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도와주지 그랬어?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넌지시 물으면 그 사람은 버럭 화부터 냈어요. 남들 앞에서 기 좀 세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또 시비야? 그게 기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 편하려고 나를 일꾼으로 만든 거 아니냐고. 말 참 못되게 하네. 당신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 그 사람은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제가 참아온 2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마라.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 집에서까지 눈치 보면 쓰겠니?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해요. 저라고 안 힘든 줄 아세요? 여자가 하는 일이랑 남자가 하는 일이 같니? 넌 집안을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지. 그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시어머니도 남편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군소리 없이 다 해내니까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안정적이라던 영업직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부터였죠. 나 이제 어떡해? 나이 50에 어딜 가서 다시 시작하냐고.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식당 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당신도 좀 쉬면서 천천히 알아봐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했어요. 20년 넘게 고생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배려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서울 정도로 나태해지더라고요. 낮 12시까지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차려놓은 밥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일상.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는커녕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에게 경제적인 걸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새 식당 수입 괜찮다며? 그럼 나 급하게 일 안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등록금에 생활비에 나 혼자 감당하기 벅차요. 에이, 당신 능력 좋잖아. 주방 보조하다가 이제는 실장 소리 듣는다며? 남편의 그 비릿한 웃음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평생 내 등에 올라타서 내려올 생각이 없구나.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남의 밑에서 일해선 답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 식당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식당 한번 해보고 싶어. 보증금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엄마는 말없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이거 내 미천해라. 사위 몰래 내 명의로 꼭 해라. 알겠니? 엄마의 그 떨리는 손을 잡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친정엄마의 피땀 어린 돈으로 차린 작은 백반집.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자 제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 되었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 식당은 그저 자기들의 체면을 깎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서 밥 장사라니 남들이 알까봐 겁난다.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가슴 등뼈를 시리게 만들었어요.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자기 아들 용돈 주고 자기 병원비 내는 줄은 모르고 말이죠. 갈등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터져나온 건 1년 반 전 저희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보였던 그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그 일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수술? 아, 이번 주에 내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좀 힘들겠는데. 수술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전화로 던진 첫마디였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당신 식당 일이야 나중에 하면 되지만 우리 엄마 일은 다르지. 자신의 어머니가 아플 때는 효자가 되라 강요하면서 제 엄마가 아플 때는 남보다 못한 남이었던 그 사람. 그 이중잣대가 결국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괴물이 아니라 드디어 제 인생을 찾는 투사로 만들었다고 해야겠네요.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그 다음부터였으니까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몇 달은 집안 분위기가 아주 묘했어요. 나이 50줄에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남자의 뒷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여보, 너무 기죽지 마요. 인생 길게 보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자고. 제가 그렇게 위로하면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쓰러움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이력서를 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디 알아본 데 있어? 아는 분들한테 연락은 좀 해봤고? 요즘 세상에 나이 50 넘은 사람을 누가 반겨주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방어막을 치고 소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밥상은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따졌어요.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야?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나 기죽이려고 작정했어? 무시라니요. 나도 생활비 벌려고
식당 주방일 시작한 거 알잖아요. 그러게 누가 그런 험한 일을 하래?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자기가 돈을 못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일하는 건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이래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바닥 닦으면서도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 식당을 차려야겠다. 이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힘이 있어야 해. 식당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이번에도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작은 백반집이라도 내 명의로 하나 내보고 싶어.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엄마는 낡은 수건에 겹겹이 싼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내 미천해라. 사위한테는 절대로 보태줬단 소리 하지 말고. 엄마, 미안해. 나이 50 넘어서까지 엄마 등골 빼먹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살아야 나도 편히 눈을 감지.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씩씩하게 해. 엄마의 그 투박한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정엄마의 피땀 어린 돈으로 작은 백반집을 계약하고 오던 날이었어요. 집에 오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 오늘 식당 계약하고 왔어요. 이제 내 가게 시작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비웃음부터 흘렸습니다. 식당? 당신이 무슨 사장이라도 될 줄 알아? 그냥 식당 아줌마 되는 거지. 식당 아줌마라도 내 가게니까 당신 눈치 안 보고 내 돈 벌 거야. 흥, 어머니가 아시면 난리 나겠다. 며느리가 시장통에서 밥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어쩔 건데? 남편은 축하는커녕 제 앞길에 재부터 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시장 바닥에 나앉으면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어머니 체면이 밥 먹여준대요? 당신 지금 수입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들 등록금은 누가 내요? 그래도 그렇지. 번듯한 일을 알아봐야지. 사람들이 너 보고 식당 아줌마라고 부를 텐데 좋니? 식당 아줌마면 어때서요? 내 힘으로 정직하게 돈 버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체면이 제 생존보다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네가 식당을 한다니 내 가슴이 철렁한다. 우리 집안에 장사하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장사가 뭐 어때서요? 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예요. 남들이 물으면 그냥 집에서 쉰다고 해라. 괜히 우리 아들 욕먹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격려는 못해줄 망정 숨기고 싶은 치부 취급을 당하니 가슴이 시릿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밉지도 않았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계속 자라. 나는 내 인생을 깨우러 갈 테니까. 그렇게 억척스럽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 가서 장을 보고 무거운 쌀가마니를 직접 나르며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손님들이 이 집 밥 참 맛있다고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 가 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식당 차렸다며? 많이 힘들지? 아니야, 아들. 엄마는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 너 휴가 나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 아빠가 또 뭐라 해? 나한테 다 말해.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뭘 어쩌겠니? 그냥 좀 피곤해하는 거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군 생활 잘해. 엄마, 나 제대하면 식당 가서 내가 서빙도 하고 배달도 다 할게. 엄마 혼자 고생 안 시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나를 믿어주는 아들이 있고 도와주는 친정엄마가 있는데 내가 왜 기죽어 살아야 해? 식당은 제법 입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아들은 그때부터 제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들 용돈을 보내고 생활비를 대기 시작하자 남편의 태도가 교묘해졌어요. 은근히 제 식당 일을 무시하면서도 제가 번 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챙겨갔거든요. 당신 이번 달 수입 좀 괜찮다며? 나 차 수리비가 좀 필요한데. 식당 아줌마가 번 돈은 부끄럽다면서 그 돈으로 차 수리는 하고 싶어요? 말을 왜 그렇게 해?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은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니까 집안 공기가 차갑다. 밥이라도 제때 챙겨줘야지. 집에서 노는 남편 밥 챙겨주는 게 제 식당 일보다 중요하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제 자존심도 조금씩 살아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갈수록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식당 일 줄이고 간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대. 어머니는 당신이 모셔야죠. 저는 지금 장사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며느리가 있는데 아들이 무슨 간병을 해. 당신 참 인정머리 없다. 또 그놈의 인정머리 타령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불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은 시댁일이라면 저를 앞장 세우지 못해 안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신 거예요. 검사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장모님이 아프시면 당신 식당 비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의 생사보다 자기 주머니 사정을 먼저 걱정하는 그 남자. 27년을 믿고 산 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엄마의 수술과 요양기간 동안 남편이 보여준 그 잔인한 핑계 릴레이.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요.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과 집 요양을 이어가던 그 4주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약속, 친구 결혼식, 동창 모임. 그 사람의 핑계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터져나왔죠. 장모님 아프신데 내가 가서 뭐해? 의사도 아니고. 남편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전쟁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 뒤 시어머니가 손목을 다치면서 남편의 이중잣대가 먼저 드러났고 다시 반년 뒤 고관절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 부부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소름 돋는 복수극은 바로 그 지독한 차별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열고 나서 가장 가슴에 박혔던 말은 그 사람이 던진 식당 아줌마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에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며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죠. 그래, 식당 아줌마면 어때? 내 힘으로 우리 엄마 지키고 내 아들 뒷바라지하면 그게 최고지.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려니까 더 큰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검사 결과는 위암 초기였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수술도 크고 회복 기간도 아주 길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나 괜찮다. 너 가게 바쁜데 여긴 뭐하러 자꾸 와. 얼른 가서 장사해야지. 장사가 문제야? 엄마가 제일 중요하지. 수술 잘 됐으니까 이제 걱정 마. 저는 식당이 손님이 뜸해는 시간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엄마 곁을 지키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속을 진짜 뒤집어 놓은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가 입원하고 수술받는 일주일 내내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제가 남편을 깨우며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수술하는 날인 거 알지? 당신도 잠깐만 들러서 얼굴 좀 비춰줘. 아, 오늘 내가 중요한 거래처 약속이 있어서 좀 힘들겠는데. 남편은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귀찮다는 듯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거래처 약속이 몇 시인데? 잠깐이면 되잖아. 엄마가 당신 얼마나 기다리겠어. 나중에 상황 봐서. 당신이 가서 잘 챙겨드려. 내가 의사도 아니고 가서 뭐 하겠어? 결국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몽롱한 목소리로 사위를 찾으시더라고요. 이서방은 바빠서 못 왔나 보구나. 그치? 응, 엄마. 오늘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대. 내일은 꼭 온다니까 서운해하지 마. 저는 거짓말을 하며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핑계를 내이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엄마가 퇴원하고 집에서 3주 동안 요양하시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핑계가 마르지 않았죠. 첫째 주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축의금도 전달해야 하고 빠질 수가 없네. 둘째 주에는 또 다른 핑계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잡혔는데 이번에 안 나가면 아주 나쁜 놈 소리 들어서 안 돼.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참다 못한 제가 거실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위암 수술하고 집에 누워 계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 한 번을 안 가봐? 차로 20분 거리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제 외침에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아주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가서 장모님 병수발이라도 들어야 속이 시원해? 병수발을 들라는 게 아니잖아. 사위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고. 아, 귀찮게 진짜. 내가 가봐야 뭐해? 내가 가면 장모님 암세포가 다 없어진대. 의사도 아닌 사위가 앉아있으면 서로 어색하기만 하지. 당신이 가서 효도 다하면 됐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부려먹기 좋은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분노보다 더 무서운 냉소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갈 때마다 이 서방 바쁜가 봐.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진짜 괜찮다. 하시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수천 번은 더 난도질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엄마의 외로운 투병 생활이 지나가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손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니 손목 부러지셔서 응급실 가셨대. 지금 당장 그리로 가봐. 식당에서 점심 장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제게 남편이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더군요. 나 지금 손님들 들어오기 시작했어. 당신이 먼저 가서 챙겨. 나 이따 장사 끝나고 갈게. 장사가 문제야? 어머니가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다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인색해? 며느리. 그 지긋지긋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친정엄마 위암 수술 때는 의사가 아니라서 가봐야 소용없다던 사람이 시어머니 손목 부러진 데는 왜 그렇게 제가 의사라도 되는 양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장사를 서둘러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옆에 앉아 제게 눈치를 주고 있더군요. 당신 이제 오면 어떡해? 어머니 아까부터 당신 찾으셨어. 식사는 어떻게 해? 어머니 병원 밥 입에 안 맞으신다는데 당신이 죽이라도 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얼굴 보기 참 힘들다. 내가 아들이랑 둘이만 있으니까 얼마나 처량한지. 네가 와서 이것저것 좀 챙겨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손목만 부러진 시어머니 곁에서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노릇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엄마의 빈 병실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엄마 위암 수술했을 때 기억나? 그때 당신 4주 내내 핑계대면서 한 번도 안 왔잖아. 내가 가봐야 뭐하냐고 그랬지?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아, 그 얘긴 왜 또 꺼내? 그때는 내가 진짜 바빴다니까. 그리고 장모님은 암이었지만 수술 잘 끝났잖아. 지금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뼈 부러진 게 훨씬 위험한 거야. 비교할 걸 비교해. 위암 수술보다 손목 골절이 더 위험하다는 기막힌 논리를 펼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낼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네. 당신 어머니는 귀하고 우리 엄마는 의사 아니면 가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꼬아서 들어? 하여간 인정머리라곤 눈곱만큼도 없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아내로 몰아세우며 차를 거칠게 몰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 부상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반년 뒤 시어머니가 집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더 큰 사고가 터졌고 남편은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제 식당을 관두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아줌마직 그만하고 이제 며느리 도리 좀 해. 어머니 간병은 당신 몫이야. 남편의 입에서 그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진 순간 저는 27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걸고 인생 최대의 도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중잣대가 결국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사이다를 만들어낼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새벽 2시 남편에게 온 소름 돋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갈등은 그렇게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위암 수술 이후로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은 이미 반쯤 죽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집에서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을 다치신 거예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라 고관절 골절은 정말 치명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들었지? 어머니, 이제 혼자서는 대소변도 못 가리신대. 누군가는 옆에 붙어 있어야 해.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간병인을 빨리 수소문해 봐야겠어. 우리 둘 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감당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미간을 팍 찌푸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간병인?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생돈을 왜 남한테 줘? 가족이 멀쩡히 있는데. 가족? 당신은 지금 구직 중이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지키느라 정신없잖아. 식당? 그 시장통 구석에서 밥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 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중요하냐고. 남편은 제 피땀 어린 식당을 시장통 밥하는 일이라며 아주 우습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식당에서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도 남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죠.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니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간호사가 안 온대. 나 지금 손님들 꽉 찼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좀 부축해드려. 당신이 아들이잖아. 남자가 무슨 병실에서 이런 뒷바라지를 다 해? 남사스럽게 며느리가 해야 모양새가 살지. 결국 본심은 그거였어요. 자기는 체면 구기기 싫으니 저를 앞세워 대리 효도를 시키겠다는 거였죠. 남편은 자기가 병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게임이나 하는 건 고생이라 치고 제가 불 앞에서 땀 흘려 돈 버는 건 취미 생활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집 생활비랑 어머니 병원비 다 어디서 나오는데? 내 식당이야. 그놈의 식당. 그 식당 아줌마 노릇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유세야? 남편은 제 자부심인 식당을 다시 한번 식당 아줌마라는 말로 난도질했습니다. 당신은 참 인정머리가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픈데 돈 타령이나 하고. 돈 타령? 당신 지금 수입 하나 없이 지낸 지가 몇 년이야. 당신이 벌어와봐. 내가 당장 병원 갈게. 제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면 남편은 꼭 가부장의 권위를 꺼내 들었죠. 어디 남편한테 백수 소리를 해. 나도 이 나이에 갈 데 없어서 속 터지는 사람이야. 그러는 당신은? 당신 어머니 병수발이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직접 다 하면 되잖아.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 내일부터 식당 문 닫고 병원으로 출근해. 이건 내 명령이야.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 며칠에 한 번 짬을 내어 병실에 가면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밥집 사장님 오셨네. 바쁘신 분이 여긴 뭐하러 왔니? 그냥 가서 돈이나 벌지. 어머니, 서운하셨어요? 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 내 남편은 밖에서 큰일 하느라 바쁜 거 내가 다 한다. 며느리만 손끝 하나 까딱 안 하지. 집에서 노는 아들은 큰일 하는 사람이고 밖에서 돈 버는 며느리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지금 일 안 해요. 제가 벌어야 병원비도 내고 생활도 해요. 그게 다 내기가 세서 그런 거야. 여자가 집안을 지켜야 남자가 일이 풀리는 법인데.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이 양옆에서 저를 조여오는데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돌덩이가 하나 생기는 기분이었죠. 식당에 돌아와서도 손님들 밥을 푸는데 자꾸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고 있나?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눈물이 툭 떨어져 밥공기 속으로 들어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가엾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양, 제 인생을 쥐락펴락하려는 그 오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병원 늦게 갔지? 어머니가 당신 기다리다가 지치셨단다. 나 오늘 시장 가서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이제야 첫 끼 먹으려고 앉았어. 그깟 식당 일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 널렸어. 그냥 정리하고 들어와서 수발 들어. 남편은 제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그 고단한 노동을 껌값 취급했습니다. 정리? 그럼 우리 아들 등록금은? 당신 카드 값은? 누가 낼 건데?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일단 어머니부터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하냐?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는 그 무책임한 말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 끝까지 치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27년 동안 참았으면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다음날 저녁 운명의 식탁에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려 하고 있었죠. 자기가 내뱉는 그 한마디가 27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제가 차려준 밥을 휘저으며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릿한 말투,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는 날이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우리 집 식탁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그 무시무시한 말이 터져 나왔을 때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멈췄습니다. 드디어 제가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울분이 사이다처럼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유난히 더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지 딱 이틀째 되던 날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불과 씨름하다 돌아와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다가 제가 국을 다 퍼놓으니 그제야 어슬렁거리며 식탁에 앉더라고요. 숟가락을 들기도 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밥그릇을 툭 치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 당신 식당,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그거 당장 관두고 어머니 병수발이나 해.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경고야. 내일부터는 병원으로 출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자를 쥔 채 저는 그 사람의 번들거리는 눈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27년의 세월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전 저희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고 차가운 병실에 누워 계실 때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의사도 아닌데 가봐야 뭐 하냐며 친구 결혼식에 가고 동창 모임에 가던 그 얼굴.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당신 지금 수입 하나도 없잖아.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 남편한테 백수 소리를 해. 당신 제정신이야? 식당 아줌마 주제에 돈 좀 번다고 유세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픈데 장사가 눈에 들어와? 그 식당 아줌마라는 말.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그 말이 그날따라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국자를 식탁 위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눈엔 내 피땀 어린 식당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지? 우습고 말고가 어딨어. 며느리 도리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고. 저는 픽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알았죠. 이제는 두려울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효자면 당신이 직접 가서 모셔. 당신은 지금 시간도 남아돌잖아. 뭐?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못 들었어? 네 엄마는 네가 모시라고. 난 돈 벌러 간다. 제 생애 가장 크고 통쾌한 외침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밥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당신 어디가? 당장 돌아와.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저는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직접 모시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갔으니 오죽했을까요? 수술한 지 겨우 이틀째라 시어머니는 밤에 혼자서는 침대 밖으로 발 하나 떼기도 힘든 상태였죠. 남편은 그 좁고 딱딱한 보호자 간이 침대에 몸을 구겨 넣고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사방이 고요한 그 시간에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남편. 전화기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와줘. 나 좀 살려줘.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 새벽에 나 허리 나간 것 같아. 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셔서 부축해 드리려는데 간이 침대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지 어머니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 지금 너무 아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나 응급실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병실에 혼자 계시잖아.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침대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제발 부탁이야. 당신 지금 당장 이리로 좀 와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남편은 병원비 걱정이나 제 걱정은커녕 끝까지 제게 죄책감을 씌워서 병원으로 불러낼 생각뿐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죄책감이라는 덫에 걸려서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갔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1년 반 전 저희 엄마가 수술하고 혼자 누워있던 그 쓸쓸한 병실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의사도 아닌데 가봐야 뭐하냐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주 우아하고 차갑게 되돌려줬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 누르면 다 해줘요.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아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신다니까? 수술한 노인이 잘못되면 어떡해.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끝까지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 들더군요. 어머, 그래요? 근데 어쩌나. 어머님이랑 같은 병원이잖아요. 같은 건물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응급실 처치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어머니 옆 병상에 나란히 누워 오순도순 간병하면 되겠네.
당신이 늘 그랬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무슨 간병인이냐고. 며느리 도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당신이 아들 도리할 절호의 기회네요. 직접 겪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좀 실감이 나. 나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식당 아줌마 일하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내일 새벽 장사 준비해야 하거든요. 당신은 당신 엄마랑 오순도순 좋은 시간 보내요. 당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오늘 안 오면 나랑 끝이야. 이 나쁜 년아. 마지막 순간에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점잖은 척, 효자인 척 하던 가면이 허리 통증 하나에 맥없이 바스러진 거죠.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27년 동안 저를 옥죄던 그 무거운 쇠사슬이 단칼에 잘려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식당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허리를 심하게 삐끗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고 시어머니 병실은 결국 병원 시스템을 통해 간병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굴더니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일이었던 거죠.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지긋지긋한 이 관계를 완벽하게 도려내는 일뿐이었죠.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후 제가 어떻게 남편의 숨통을 조이고 완벽한 자유를 얻었는지 그 반격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날 새벽 남편의 비명 섞인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살려달라는 요청을 제 손으로 거부했는데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도 못 잤을 텐데 그날은 아주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어요. 주방 불을 켜고 커다란 솥에 육수를 안치는데 전화기가 다시 요란하게 진동하더군요. 아버지 병원에 가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병실에 입원했어. 급성 디스크래. 어제 새벽에 하도 난리를 쳐서 정밀 검사했나 보더라고. 지금 병실에서 꼼짝도 못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계시니?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할머니는 병원 간병인 서비스 신청해서 계셔. 아빠는 옆 병동에 누워있고. 근데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진짜 화 많이 났어.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끊을 수 있냐고 난리야. 아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멸치 박스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빠 병문안만 가. 엄마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사실 나 어제 새벽에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 엄마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는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성인이 된 아들의 그 한마디가 그동안 맺힌 제 한을 다 녹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폭탄처럼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식당이 중요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프고 남편 병났는데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되냐고. 인간 말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이리로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지금이라도 오면 내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줄게. 사람 도리 좀 하고 살아라. 넘어가 주긴 뭘 넘어가 준다는 건지 그 와중에도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가여울 정도였죠. 저는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길에 식당 근처에 봐두었던 작은 월세방을 바로 계약해버렸어요. 집에 들어가 남편의 험악한 얼굴을 마주할 에너지를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뒤 남편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짐을 다 옮긴 뒤였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텅 빈 옷장을 보고 제게 전화를 걸어 발광을 했죠. 당신 지금 어디야? 짐 다 싸들고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 나쁜 년아. 도망이라니요. 독립한 거예요. 나 이제 당신 엄마 며느리 안 하고 싶어서요. 뭐? 독립? 당신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노망 났어?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서로 안 맞은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각자 인생 삽시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식당 아줌마 짓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려? 유세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리고, 내가 지키고, 내가 밤새워 일군 식당이야. 당신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 아니야. 당신 지금 백수잖아. 앞으로 생활비며 어머니 병원비 당신이 다 알아서 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투를 싹 바꿔서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어제는 아파서 좀 예민했어.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어머니도 요양원 가시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해보자. 응? 내가 미안해.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건 잘 됐네요. 근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늦었고요. 남편은 다시금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다 당신이 먼저 선을 그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네가 먼저 배신한 거야. 남편의 그 선이라는 단어에 제 인내심이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선은 당신이 먼저 그었어. 1년 반 전에 우리 엄마 위암 수술했을 때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요양하는 4주 내내 당신 단 한 번도 얼굴 안 비쳤잖아. 거래처 약속, 친구 결혼식, 동창 모임. 핑계 대면서 나 혼자 병실 지키게 했잖아. 내가 의사 아니면 가봐야 뭐하냐고 했던 그 말 내 가슴에 평생 박혀 있는 거 몰라? 그때 이미 당신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했던 거야. 나도 당신 가족 아니었던 거고.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했던 짓들이 떠올랐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진짜 바빠서 그랬지. 그리고 장모님은 암이어도 수술 잘 됐잖아. 지금 우리 엄마는 뼈가 부러져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랑 비교가 돼? 끝까지 변명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절대 도장 못 찍어준다며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내가 이 식당 망하게 할 줄 알아. 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컸는데. 남편의 고함에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망하게 하기 전에 경찰부터 부를게요. 영업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요. 제가 차갑게 경고하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끊기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자 남편의 기세는 급격히 꺾였죠. 결국 석 달 만에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 정말 독하다.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자르냐? 단칼에 자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 27년 동안 조금씩 내 마음을 도려낸 거지. 저는 남편이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 근처 작은 방에서 혼자 맞이한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좁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푹 잘 수 있었거든요. 이혼 서류가 정리되던 날 남편은 마지막까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당신 나중에 후회해도 내가 절대 안 받아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웃어줬습니다. 후회요? 제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걸 왜 27년이나 걸려서 결정했는지. 남편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하찮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간병을 받지 못한 채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여전히 갈 곳 없는 백수 신세라고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50이 넘은 나이에 이혼한 제가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일상뿐이었죠. 내 돈으로 내가 산 밥을 먹으며 내 마음대로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한 행복 말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식당 근처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긴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평생 입던 옷 몇 가지랑 낡은 이불 보따리가 전부였죠.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방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도 되는구나. 27년 동안 누구의 밥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면 제 하루도 시작됩니다. 커다란 솥에 육수를 안치고 멸치똥을 따면서 라디오를 듣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식당 문을 열면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시장 상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 국은 뭐야? 냄새가 아주 시장 골목을 다 휘어잡네. 오늘 소고기 무국 시원하게 끓였어요. 얼른 와서 따뜻할 때 한 그릇들 해요. 제가 번 돈으로 장을 보고 제가 끓인 국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번 돈이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비하하던 식당 아줌마라는 이름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값져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장사를 일찍 마칠 준비를 하는데 친정엄마가 불쑥 오셨더라고요. 엄마,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쉬긴 뭘 쉬어. 우리 딸 장사 잘 되나 구경도 하고 밥도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지. 엄마는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제가 내온 백반 한 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엄마, 왜 그렇게 봐? 간이 좀 안 맞아? 내가 다시 해줄까? 아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근데 얘야, 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엄마는 제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시장통 식당 아줌마 손이 다 이렇지 뭐. 나 이거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내가 미안하다. 진작에 이렇게 살게 해줄걸. 엄마가 너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이혼하면 남사스러울까봐 내가 먼저 참으라고만 했네. 그게 내 가슴을 다 태우는 줄도 모르고.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툭 터져버렸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참은 거지.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엄마. 엄마가 준 보증금 아니었으면 나 시작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엄마. 그래. 잘했다. 진짜 잘했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 인생만 보고 살아라. 엄마랑 둘이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고 위로라는 걸 쉰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당 마감을 하려는데 아들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품에는 예쁜 꽃다발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말이죠. 아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어? 엄마가 얼른 차려줄까? 엄마, 나 오늘 첫 월급 탔어. 이거 엄마한테 꼭 제일 먼저 주고 싶어서 왔어. 아들이 쑥스럽게 내민 봉투 안에는 빳빳한 현금이랑 짧은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우리 집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나 이제 다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는 아빠 걱정 말고 할머니 걱정도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호강시켜줄게. 사랑해, 엄마. 편지를 읽는데 눈앞이 흐릿해져서 아들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는 이거면 돼. 너 잘 지내는 거 보면 그거면 충분해. 아들이 사온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조촐한 파티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그 어두운 터널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가끔 아들을 통해 그 사람 소식을 듣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간병을 받지 못한 채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 없이 지내면서 가끔 술에 취해 제 안부를 묻기도 한대요.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울면서 빌더라.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 사는 거지 뭐.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전해줘. 나는 지금 내 인생 사느라 너무 바빠서 누굴 만날 시간이 없다고. 미련도 원망도 다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제 앞길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만 참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도 2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집안이 평화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는다고 해서 가족들이 제 희생을 고귀하게 여겨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고 저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뿐이었죠. 제가 용기를 내어 그 선을 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활짝 웃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자. 멋진 식당 사장님 파이팅.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아니까요. 제 작은 식당 골목에도 이제 봄꽃이 활짝 피었네요. 여러분 가슴속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따뜻한 밥상 같은 평화가 늘 함께하길 빌게요. 저는 내일 새벽에도 맛있는 국을 끓이러 기분 좋게 나갑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랜 세월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사연자분의 결단이 보여주네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